어린이처럼 노래를 부르던 어린이는 결국 거의 꾀에 가까운 소리로 엄마의 주의를 끄는 데 성공했다. 그러고는 갑자기 정확한 발음과 반듯한 태도로 이렇게 말했다. 엄마, 이것 좀 보세요. 정말 멋져요. 정말 멋진 호랑이 목각 인형을 사달라는 뜻이었다. 내가 보기에는 꽤 좋은 연기였으나 이 엄마도 익숙한 듯 응 하고는 시선을 돌렸다. 응으로 끝이라니. 어린이 힘내요.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이번 에피소드는 김소영 작가의 책 어떤 어른 속 한 구절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책디입니다. 오늘도 책플릭스 함께 만드는 두 분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본입니다. 이것저것 덕질한 덕필입니다. 네. 네. 소개를 없애고 없애버리고. 인사부터 냅다 질러버린. 네, 오늘은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으로 책플릭스에서 소개해드린 적 있는 작가죠. 김소영 작가의 신작을 저희가 가지고 와봤는데 어떤 어른이라는 책 이야기를 준비해봤어요. 어른이 다음엔 어른. 네. 저는 오프닝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들 그런 경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엄마가 저를 마트에 두고 간 기억. 마트에 두고 갔어? 그런 기억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지금 어머니 고발하는 건가요? 까먹고요? 아니요. 제가 또 꽥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죠. 바닥에서 들어 누워서 네. 그럴 치킨 여기 거면은 있어. 너 여기서 엄마는 집에 살아. 갈게. 엄마는 딱 집에 그거죠. 갈게. 안 사주면은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움직이지 않겠다. 진짜? 모두로 가만히 있으니 그래 넌 거기서 살아. 이렇게 하고 가는 그 거죠. 아이템이 뭐였어요? 아이템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 저는 항상 뭘 보면 이렇게 좀 찡찡대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그래. 되게 안 그- 많은 아이템이 있었겠죠. 안 그런 딸내미인 줄 알고 있었는데 덕선이었잖아. 그게 나중에 커서 눈칫밥 아. 먹고 나서 그렇게 된 거고 어릴 땐 그랬죠. 그랬군요. 저는 오늘 오프닝을 보면서 좀 슬펐던 게 제가 감정이입을 그 시큰둥한 부모한테 감정이입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이분이 육아 우울증을 앓고 계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왜냐하면은 제가 최근에 1살짜리 아기가 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기를 데리고 왔는데 너무 귀여워. 진짜 너무 귀여워. 막 인형 같고 막 미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귀여워 죽겠는데 나도 죽겠어. 그치. 정말 단 1시간을 그냥 심지어 전 뭘 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옆에서 그냥 봤잖아. 귀여워해주고 있었을 뿐인데 막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온 그쵸. 거예요. 기가 확 빨리죠. 근데 제가 이 느낌이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얘가 뭘 했다고 내가 이렇게 피곤한 거지 싶으면서 엄마가 얘를 하루 종일 육아를 하고 있으면 그 기가 빨리고 리액션 텐션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걸 좀 피부로 느끼면서 근데 그렇다고 또 양육자가 지친 거를 아이가 이해해줄 의무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이 관계가 그 부모가 참 죄책감이 들 수밖에 없는 힘든 관계구나라고 느끼면서 그러면서 저는 한편으로 우리 같은 사람 그러니까 약간 제3자 이웃 어른이라는 챕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이웃 어른이 이 아이한테 좀 신나게 대해줘야겠다. 엄마를 도와주는 네, 방법이다. 그나마 텐션이 있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이런 상황이 내 옆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저는 제 특기 중에 하나가 지나가는 애한테 막 웃긴 표정 짓기 이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관심을 돌려. 그쵸? 그 애한테 막 되게 멋있다. 뭐 아니면 막 안녕. 막 이렇게라도 한 번 해줬을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좋은 어른이 돼야 한다. 사주지는 않고 사주면은 너무 버릇이 안 좋아지니. 그건 너무 오지랖이고 그래도 애가 적어도 뭔가 리액션을 바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약간 실망했을 것 같아서. 관심을 돌린다. 그쵸. 저는 두 사람이 얘기한 게 섞여 있어요. 저는 일단 레고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레고에 집착하던 나의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레고 비싼데. 레고 비싸. 심지어 나는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면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10살 되나요? 9살 10살이잖아. 세뱃돈을 받았는데 그걸로 레고를 사겠다는 것도 사지 말라는 거야. 내 돈인데 그치? 내 세뱃돈으로 나도 경제관념이라는 게 생기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백화점에서 저는 여기 살 거야는 아니고 이제 한바탕 했어. 한바탕 하고 이제 집에 가서 겁나 혼났죠. 집에 가긴 갔으니까. 착하다 그래도. 맞아. 그때 엄청 착하진 않았나 봐. 그 정도면 그래도 안 샀잖아. 안 사긴 했지. 근데 그때는 이걸 왜 안 사주냐는 부모님이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어른이 된 입장에서 애 키우는 지인들 얘기도 듣고 이제 부모에게 이입하게 되잖아요. 이 개구리 올챙이 쪽 생각을 못하는 건지 아니면 어린 시절 나를 반성해야 하는 건지 되게 고민이 되는 그런 장면이긴 했습니다. 맞아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각자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으실 것 같고요. 네. 이 책은 출간된 지 딱 열흘 된 따끈따끈하고 아주 따끈따끈한 신작입니다.
독서교실 교사로 일하는 작가의 전작인 어린이라는 세계는 제목처럼 어린이들과 함께하며 나눈 경험이나 느낀 것들을 중심으로 어른들이 잊고 지내는, 잘 모르는, 혹은 무시하는 그런 어린이라는 세계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하게 해준 책이었어요. 그때 네. 많이 반성을 했죠. 우리가 어린이에 대해서 막 골린이란 말도 많이 하고 막 이런 챕터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안 읽어보신 분들은 무려 3년 반 전에 책플릭스 68화의 리뷰가 있습니다. 1시간짜리. 찾아보시길 바라고, 이번 책의 제목은 어떤 어른이잖아요. 역시나 어린이와의 관계 안에서 작가가 경험한 것들을 소재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긴 하지만 제목이 어른이잖아. 그래서 이번 책은 어른으로서의 정체성이나 그에 대한 고민이 전면에 깔려 있습니다. 작가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대요. 어린이에게는 어떤 어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참 어려운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 질문에 답하는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특히나 어린이와의 관계 안에서 어른이란 무엇일까? 좋은 어른이 된다는 건 어떤 걸까? 고민을 한 다음에 작가 나름의 답을 펼쳐놓은 게 이번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없겠죠? 그렇죠.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어린이도 사람이고 사람은 다 각자 원하는 게 그죠? 다르니까요. 그 어린이가 커서 되는 어른도 사람이니까 그렇죠. 다 각자 다른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희 세 사람이 이 책을 읽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또 하나씩 뽑아왔습니다. 맞아요. 청취자분들도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어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덕 PD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준비한 얘기 그것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자, 앞서 김소영 작가에게 여러 사람들이 어떤 어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묻는다고 했잖아요. 왜 김소영 작가한테 그걸 자꾸 물어볼까요? 잘 몰라서. 어린이와 가까운 사람이니까. 어린이라는 세계라는 책을 썼잖아. 이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죠. 어린이들과의 관계에서 나온 고민이나 통찰로 책까지 쓴 사람이니까 우리 모두 어린이와 마주할 일이 있겠지만 김소영 작가는 이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던지고 시작을 합니다. 네. 지금 어른이 어떻게 어린이한테 보이는지, 나는 어른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지,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어른이 필요했는지. 그러니까 이 고민들이나 질문에 대한 답이 각자 다 다를 텐데 일단 김소영 작가의 생각을 좀 엿보면 다양한 어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어린이들에게 자신만의 삶을 살아도 된다고 말해주는 어른이 자긴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 앞에 머릿말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풀어보면은 어떤 정해진 삶의 루트가 있고 사회적으로 이게 맞아, 일단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강요한 듯한 그 루트와 관계없이 자기만의 삶을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어른이 되고 싶다는 거잖아. 자기는. 이 대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내가 자신만의 길을 가는 걸 보여줘야 돼요. 본인이 그래야지. 아니, 다른 사람들한테는 네 꿈을 펼쳐라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난 그 루트를 벗어나지 않고 살아오는데. 사회적 기준에 딱 맞춰서 야, 야채 좀 많이 먹어 하는데 맨날 고기만 먹어 자기는. 그런 사람들은 말이 안 되죠. 우리 아빠 같다. 아, 예. 이게 일단 개인으로서 모순되지 않게,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를 꿈꾸는 차원에서 이런 노력이 필요할 거고, 한 발 더 나가는 게 이 책에 나온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시하는 방향 같은데, 불가능한 목표를 이루라고 말하는 건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억압하지 않는 세상이 돼야 이 말이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노력이 필요한 거지, 자기 입장에서도. 다양한 삶이 인정받는 세상을 만드는데 내가 일조해야겠다. 힘들다. 그러니까 내가 잘났거나 운이 좋아서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어린이들한테 너네도 이런 목표를 가져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저한테 상처 준 게 아닌데 되게 이상하게 상처를 받았던 강렬한 기억 중에 하나가, 어머니들이 그때는 학교에 많이 불려왔어요. 막 뭐 급식도 나눠주시러 맞아. 오고 이랬었는데, 그죠. 근데 한 어머니가, 제가 그 집의 사정은 모르지만 유독 되게 어리셨고, 그리고 그때 이제 전형적인 아줌마들의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그런 엄마들 있잖아요. 그런 엄마들 있잖아요. 뭐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뭐 거기까지는 어린이니까 우와 막 너네 엄마 막 멋지다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엄마들이 그 엄마에 대해서 제가 욕을 하는 걸 들은 거예요. 막 통화하고 막 모여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어린 초등학생이 듣기에 지금 욕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제 기준에는. 그치. 근데 저 그걸 심리를 가지고 이해할 수 없지. 그러니까 저도 그 어머니의 자녀를 저도 모르게 다른 눈으로 보게 되는 그렇게 거예요. 되죠. 근데 그게 뭔가 어린 마음에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팠었어요. 그 나중에 성인이 돼서 웃긴 건 제가 이걸 엄마한테 뭐라고 했었답니다. 왜 그 엄마 왜 욕해? 욕했어? 왜 욕했어? 어떻게 땡땡이 교회 엄마 다니는 왜 사람이 욕해? 그럴 수가 있어? 라고. 권사님. 근데 우리 엄마가 갑자기 반성했어요. 그렇네. 그렇지. 네. 다른 사람 흉보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옆에서 볼 때 그런 모두가 약간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다양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렇게 손가락질하지 않는, 조금 그러니까요. 다르다고 해서 네. 그런 환경이 돼야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데 그런 환경이 지금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보면 거창하고 맞아요. 어려워. 무슨 사회를 바꿔라 이런 맞아, 얘기가 너무 돼버리니까. 교육학과 출신 티내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김수영 작가가 쓴 얘기. 근데 막막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꼭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자 수준의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어떤 실천들을 하고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죠. 예를 들면 책에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김소영 작가가 개를 산책을 시키다가 어떤 드라마 촬영 현장을 지납니다. 근데 촬영이라는 게 의도된 장면을 찍어야 하다 보니까 행인들을 통제할 때가 있죠. 불편하잖아, 솔직히. 근데 차가 별로 다니지 않는, 하지만 신호등이 있는 이제 횡단보도에 딱 섰대요. 산책을 시키다가 이게 파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파주 때 책기도 잘 알 텐데 맞다. 파주에 그런 구간들이 있어요. 거기 계획도시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 신호등에 이제 김소영 작가랑 걔가 서 있는데 이제 옆에 현장 통제하는 스태프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안 건너고 있는 거야. 차는 안 가지만 빨간불이라서 안 건너고 있는데 현장 스태프 무전기 너머로 건널 건지 물어봐. 뭐 이런 얘기가 들린다는 거야. 그러면은 어른의 입장에서 그냥 봤을 때 눈치껏 촬영 구도에 걸리니까 빨리 길을 건너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그쪽 스태프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하필이면 이제 신호가 딱 긴 구간이었는지 빨간불이야. 세워라 내워라 그냥 서 있어요. 그러니까 촬영하는 사람들은 계속 눈치껏 무단횡단 그냥 하셔도 될 텐데 라고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게 김소영 작가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1, 2학년쯤 되는 어린이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침 그 순간에 신호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건너면 되잖아. 럭키 비키잖아. 네. 그래서 김소영 작가랑 걔랑 어린이가 모두 길을 건너려는데 스태프가 애한테 빨리 가 빨리 이렇게 재촉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무슨 중범죄 저지른 건 아니야. 사실 여러 가지 맥락을 생각을 해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어린이 시절에 어떻게 배웁니까?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빨리빨리 가는 게 아니라 양옆을 잘 보면서 건너라. 왜냐하면 어린이들은 스쿨존 막 사고 날 때 많이 알려진 내용이긴 한데 그 위험을 감지하는 게 맞아요. 성인들보다 매우 달라요. 미숙합니다. 네, 맞아요. 느려요. 더 위험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김소영 작가는 이 광경을 보면서 빡치지. 아 너가 뭔데? 맞아. 촬영 너네가 뭔데? 너네가 뭔데? 맞아. 자기를 일단 처음에 방해물 취급했을 때부터 약간 빡치고 있었는데 애한테 지금 위험한 상황을 강요하니까 진짜 빡칠 거 아니야. 이렇게 씁니다. 내가 주전자였으면 콧김을 뿜으며 뚜껑을 열었을 것이고 숫사자였으면 갈기 달린 거대한 머리를 흔들며 촬영 도구가 다 날아가도록 포효했을 것이다. 너무 귀여워요 여기. 이런 표현들이 종종 나와서 네, 일부러 사랑스러워요. 가져왔습니다. 네. 하지만 김소영 작가는 사람이죠. 사자가 아니라. 다행히 어떡하지?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어린이와 개가 자기랑 같이 있잖아. 그리고 다 자기가 뭔가 보호해야 되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처를 합니다. 일단 어린이랑 스태프 사이를 막아요. 자기가 이제 거기로 자리를 바꿔서 두 사람 사이를 막고 어린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약간 좀 크게. 천천히 가도 돼요. 뛰지 말아요. 횡단보도니까요. 이거를 크게 얘기한다는 건 너네도 들어라라는 얘기죠. 스태프들도 들어라. 그러니까 이걸 들은 어린이는 이제 길을 건너서 뭐 얼떨떨한 얼굴로 건넜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갔대요. 어린이가 이 상황에서 이 어른들의 상황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고 배울 것인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무리 차가 다니지 않는 길이어도 빨간불일 때 건너거나 파란불이더라도 급하게 건너면 안 된다는 걸 어린이들이 배웠잖아. 근데 무심한 어른들에 의해서 이거 안 지켜도 되네. 어떤 맞아, 변수가 맞아. 있네. 뭐 이럴 땐 안 지켜도 되는구나. 안 지켜도 되네. 오히려 그 안 지키는 게 약간 좋은 건가? 눈치 빠르게 행동하는 건가? 방송국 놈들은 다 이렇네. 이걸 배웠겠죠. 2차원, 3차원까지 가는군요. 그럼 나도 안 지켜도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된 거죠. 이 경험으로 인하여.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차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김소영 작가가 깊은 분노에도 불구하고 스태프와 충돌한 게 아니라 이제 어린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행동을 하잖아요. 이거 어린이 입장에서 당장은 무슨 상황인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그냥 저 어른은 저렇게 얘기했구나. 근데 이 경험이 인상적으로 남아서 어느 순간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도 저런 어른이 돼야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어린이들은 많은 걸 기억합니다. 그럼요. 어린이들은 전 늘 생각하는 게 경험의 분모가 작잖아요. 그래서 같은 경험을 해도 그게 숫자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받을 영향을 의식하고 뭔가 좀 어른스럽게 행동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를 실제로 어른스럽게 만들어주는 거 아닐까. 맞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저는 남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성숙한 척 행동하는 때가 언제냐라는 질문은 매일이거든요. 나도 그냥 내가 매일매일 던져놓고 너무 매일인데? 맞아요. 사실 제 마음속에서 그냥 애처럼 살고 싶은 내 인생은 완전 개차반이고 맞아요. 개차반으로 살고 누워있고. 싶은데 그냥 매일이지만 그래도 딱 그런 순간을 생각해보라고 했을 때 떠오른 건 그 지하철에 쓰레기통이 있거든요.
지하철에 쓰레기통이 요즘에 대부분 음료를 많이 버리니까 음료 넣는 곳, 얼음 있어요, 넣는 곳 예. 이렇게 뭐 플라스틱 넣는 곳 다 분리가 그 되어 정수기 있는데 뒤집어 놓은 거 있지. 맞아요. 근데 은근 귀찮아요. 막 이게 한 3단, 4단으로 분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쓰레기통에서는 그냥 암묵적으로 앞 사람이 해놓은 수준이 규범이 돼요. 그쵸. 그걸 맞아요. 뒷사람이 따라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앞사람이 그냥 막 이렇게 플라스틱 통 놨으면 그냥 다들 그냥 쓱 놓고 가잖아요. 첫 댓글의 중요성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뭐 물론 막 한국인들도 많고 외국인들도 요즘엔 또 많고 하니까 제가 이상하게 그렇게 깔끔한 사람이 아닌데 그 앞에만 서면 막 완벽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엄청 싹싹 물기도 다 막 버리고 얼음도 버리고 분리해서 이렇게 놓고 뭔가 뒷사람이 나를 보고 따라하길 그렇지.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좀 비슷한 게 제가 뭐 떨어져 있으면 또 주인도 잘 찾아주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잘 떨어뜨리는 사람이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학교에서 길에 지갑 떨어져 있을 때 막 굳이 해가지고 막 경찰서 가서 찾아주고 택시에서 누가 휴대폰 놓고 내린 거 최근에도 찾아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뭘 상상하냐면 이거를 찾은 사람이 대박이다 이러면서 막 친구들 한 행복해. 최소 3명한테는 이걸 말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럼 그 야 3명이 대박. 또 다 그죠? 야 대박이야 찾았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그 3명이 또 이제 누구한테 얘기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이거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잖아. 아까 말씀하신 페이스워드. 것처럼 본인이 비슷한 상황에 딱 놓였을 때 나도 한번 수혜를 받았으니까 그렇지. 찾아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찾아줄 것 같고 실제로 저도 지갑, 휴대폰 다 잃어버렸다가 찾은 경험이 있어요. 파출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전 누군지 모르는데 그 사람한테 맡긴 고마운 거죠. 마음으로 또 제가 빚을 그렇지. 갚는 거죠. 중요하죠. 근데 그러면서 약간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시민의식이 높아질 스케일이 커지네. 거를 기대하면서 그렇게 쓰레기통과 뭐 분실물 주웠을 때 그렇게 행동합니다. 근데 완전 공감돼요. 어디 스타벅스 이런 데 가도 처음에 어떻게 쟁반에 그렇지. 놨느냐가 진짜 그렇지. 중요하잖아요. 첫 댓글 맞아요. 중요해. 네. 어른스럽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렸을 때 얘기가 떠올랐는데 제가 친남동생 앞에서 되게 어른스러운 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귀여워. 그냥 패기만 한 게 아니었어? 아니죠. 4살 차이나 나기 때문에 그 당시 혹시 기억나세요? 비밀번호 현관문이 없던 시절. 열쇠. 그때는 무조건 열쇠를 가지고 다녔어야 네. 됐잖아요. 화분 밑에 있거나. 막 어디다 맞아 경비실에 숨겨놓고 맡기고 우편물 열면 거기 안에 넣어놓고 진짜 신뢰도 쩔었어요 그때. 근데 어느 날은 이제 교회 갔다가 집에 왔는데 보통 저희는 할머니가 집에 계셨거든요. 근데 집에 아무도 안 없는 계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키도 없고. 근데 남동생이랑 저만 둘이 밖에서 겨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럴 때는 보통 옆집에 가서 있는데 그렇지. 옆집도 일요일이니까 없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점점 30분 기다렸더니 막 춥고 춥지. 남동생도 추워 보이고. 성냥팔이 소리야.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계단에 지금 언제 올까? 이거 전화기도 없고 혼자 그러고 있다가 이제 눈물이 나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야, 너 여기서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한 다음에 동네 슈퍼에 가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때부터 막 눈물이 나지. 나 이제 애거든. 방금 전에 내가 어른이었는데. 나 지금 30분 동안 여기 계단에 앉아있다. 막 그런 다음에 눈물을 막 닦은 다음에 내 남동생한테 가서 야, 엄마 곧 온다니까 기다려. 그치. 이러는 거예요. 고마운 남동생한테 가서. 근데 그런 게 경험이 저희 큰 언니도 저랑 따지고 보면은 연년생인데 학년으로는 2살 차, 2학년 차이지만 얼마 되게 차이가 안 나지만 내가 언니한테 느꼈던 그런 어른스러움이 있잖아요. 언니랑 같이 길을 걸을 때는 조금 더 든든하고 그치.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 동생한테 더 그래 보이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모두가 했어요. 형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다 느꼈을 것 같아요. 그 본인의 한 몇 살 차이 안 나는 그 형제가 어른처럼 보이고 맞아요. 몇 살 차이 안 나는 동생한테 어른처럼 행동해 어른처럼 한 것처럼 하지.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죠. 저는 이렇게 던져놓고 지금 얘기한 거 다 비슷한 경험들 누구나 있는 그런 건데 내가 못 찾겠는 거야. 왜냐하면 나의 일상이 모두 그래. 어른스럽게 좀 하세요. 아니 따지면 전부 그렇고 맞아. 따지기 시작하면 맞아요. 근데 제가 뭔가 조금이라도 시니어인 상황에서는 책임자라거나 예를 들어 나이가 많지 않아도 혹은 후배들이 있다거나 어린이랑은 제가 별로 소통이 없어가지고 그럴 때는 지각을 하지 않아요. 무조건. 절대 지각하지 않아. 이걸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 난 지금은 지각 엄청 하거든. 지금은 선배들밖에 없어 우리 부서에. 지각 안 하시는 편인데? 안 하는 편인데. 출근 시간. 출근 시간 지금 좀 널널하게 와요. 한 10분 15분 맨날 늦고 뭐 이런 식인데 제가 이제 새벽 방송할 때도 그렇고
뭐 다른 어떤 프로젝트 같이 이제 일해봤으니까 알겠지만 저는 절대로 지각하지 않습니다. 보통은 몇 분 전에 항상 먼저 와 있는. 오늘 보니가 일찍 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 맞아. 맞아요. 보통 제가 바투 오는 편인데 오진 항상 헐레벌떡 오고. 전 한 1분 정도 늦어요 항상. 근데 오늘 저 일찍 오다가 커피 쏟아가지고 아까 막 설레벌떡 막 다 이런 그러니까 뭔가 평소답지 않게 준비성이 철저하면 뭔가 사고가 하나씩 또 있죠. 근데 그거를 제가 의식한다는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거는 어. 내가 그냥 원래 그냥 정시성 있는 인간이기도 하지만 원래 약간 루틴을 좋아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거를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제 태도가 바뀌는 거죠. 재밌네요. 지금 뭐 지가 겁나 하는데 아무튼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백종원 대표가 옛날에 방송에서 그랬어요. 척 하다가 그게 몸에 배면 생활이 된다. 그럼요. 그러니까 착한 척 하다 보면은 착해져. 계속 착한 척을 하면은. 아 이번에 교보문고에서 무슨 한강 작가와 지역 서점 상생을 위해서 뭐 안 팔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뭐 위선이다 위선이다 이렇게 많이 막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정도 위선이면 그냥 선으로 쳐주자. 아 그리고 위선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는데 이 책을 읽다 보니 그렇게 되는데 위선은 먼저 짐작하면 안 돼. 나중에 혹시 그걸 후려쳤을 때 그거 위선이었잖아라고 과거의 행동을 뭐라고 할 수는 있어도 너 지금 하는 행동 전부 위선이잖아라고 미리 짐작하면은 맞아. 삐뚤어진다니까. 맞아요. 그 동기의 순수성을 100% 순수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냥 좀 나 착한 척 하고 싶어. 맞아, 그러면은 맞아. 일단 착한 척 인정해주자고. 맞아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아무튼 척하다 보면은 생활이 된다. 이런 거죠. 위선도 선이고 어른인 척도 어른이다. 어른이죠. 그러니까 이 책에는 김소영 작가가 3바시 강연을 한 원고도 실려 있습니다. 그 말미에 이렇게 써 있어요. 간단하게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소에 멋있는 어른인 척 하는 것입니다. 편의점 직원에게 예의 바르게 대해준다거나 횡단보도 건널 때 스마트폰 보지 마라. 이게 약간 애들이 따라하면 이거 진짜 위험해지는 상황이거든. 뭐 뒷사람을 위해서 문을 잡아주는 그런 어른이 되어주세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좋아했던 어른이 되어주세요. 만일 그런 어른을 만난 적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했던 바로 그 어른이 되어주세요. 이게 이제 세바시 강연의 끝이었는데 참 좋습니다. 이 강연도 찾아보세요. 그런 어른의 모습에 대해서는 이제 책 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싶은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는데 작가가 좋은 어른이 되기로 다짐을 하고 또 어떤 할머니가 될지를 고민하는 챕터가 있어요. 한 번은 그 독서 교실에 다니던 서우가 아픈 바람에 3주 만에 다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아프다고 했는데 얘가 살이 부쩍 올라 있는 거야. 귀여워. 너무 귀여웠대요. 네. 그래서 막 웃었더니 서우가 괜찮아요. 제가 좀 살이 쪘죠? 계속 할머니네 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말도 어떻게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막 약간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그렇게 말해. 괜찮아요 이랬대요. 그래서 그 한마디에 모든 게 이제 설명이 됐대요. 제 생각에는 그 전에 어른들이 어머 할머니 집 갔다 오더니 살이 쪘네 이 얘기를 많이 엄청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아 그랬구나 할머니네 갔으니 이렇게 살이 쪘겠구나 이렇게 이제 작가도 이해를 한 귀여워, 거예요. 진짜. 네, 반면에 서우가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선생님도 어디 아프셨어요? 살이 빠지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지하게 그럼 선생님도 할머니네 한 3일 다녀오세요. 근데 자기 나름의 논리적 추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쵸. 똑똑해요. 내가 갔다 왔더니 또 건강해지고 좋아졌으니 이 얘기를 듣고 사실 이 작가가 살짝 솔깃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도 약간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런 그러니까.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어리광 부리고 싶다. 내가 누워있으면 밥 차려다 주고 억지로 먹으라고 나보고 하고 기아 같다 그러고 말랐다고 막. 말랐다 그러고. 또 다른 의미의 어른으로는 좋은 어른이 내 주변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시대에 진정한 어른이 필요하다. 뭐 어른이 부족한 시대다. 없어.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워낙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시대의 어른 하면 김장하 선생님, 뭐 방방래 그렇죠. 할머니 막 이렇게 떠올리기도 하는데 여경래 셰프님 껴주세요. 네. 한 명 더 생겼네요. 네. 근데 작가는 어린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본인이 그런 질문을 또 많이 받는다고 그렇죠. 했잖아요. 어떤 어른이 좋은 어른이라고 생각하는지.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답을 약간 책임을 다하는 어른이요. 뭐 어린이를 존중하는 어른이요. 아니면은 뭐 저에게도 어른이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얼버무리면서 넘어갔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니 나도 어른인데 그치. 자꾸 다른 좋은 어른이 있을 거고 거기에 좀 기대서 숨어 있거나 본인이 좋은 어른이 될 생각을 나는 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딱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먼저 좋은 어른이 되어야겠다고 결심을 하면서 그런 뭔가 김장하 선생님 이런 대단한 분들 뒤에 숨지 말고 내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어보겠다 이런 결심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챕터를 보고 느낀 건 좀 막막하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사회를 그러니까. 바꾸자고. 아니, 기준이 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저도. 근데 바로 다음 장에 할머니라는 챕터가 있어요. 근데 이 글을 보고서는 괜찮겠다. 나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나이가 드는 건 좋은데 노인이 되는 건 두렵다. 이 문장으로 딱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어떤 노인이 될 것인지에 대한 답을 동네 미용실에서 찾습니다. 원장님이 손님으로 온 할머니한테 할머니 이거 염색 너무 자주 하면은 머리 상하니까 몇 주 뒤에 다시 오세요. 그치. 보통 원장님들 그렇게 선이잖아, 하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막 할머니가 호통을 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죽을 때까지 염색 몇 번 할지도 모르는데 그냥 해줘. 나는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해. 수박도 한 통씩 먹어. 복숭아는 7개. 포도는 입이 시릴 때까지. 내가 90살까지 살아야지 했는데 이제 12년밖에 안 남았어. 플렉스. 그러니까 이제 저속 노화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하던 대로 하고 살란다. 멋있다. 근데 그걸 듣다가 작가도 나도 어떤 할머니가 되어야겠다라는 꿈이 생기는 거죠. 수박 한 통을 해치우는 할머니, 산책 나온 동네 강아지들의 인사를 받는 할머니, 도서관에 큰 글자 도서를 제일 많이 신청하는 할머니. 중요하죠. 머리가 까맣고 후드티를 입는 할머니가 되고 싶다. 근데 이런 할머니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게 바로 노후 준비를 그쵸.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런 할머니의 어떤 모습을 내가 꿈꾸면 조금 어른이 되는 모습을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께 그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어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네. 되고 싶으신지. 저는 할머니가 될 수는 없으니까. 네. 편견 없다. 네. 저는 옛날부터 이 질문의 답을 알고 있어서 이건 진짜? 답하기가 편했어요. 오. 저는 덕질하는 할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재력까지 있거든. 그니까요. 제가 그 오뜨밀 할 때 한번 소개했던 소식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아이유 할아버지가 팬 할아버지. 아이유 덕질 유튜브로 하시다가 와서 만났잖아. 그쵸. 아이유 이제 성덕돼가지고 한국에 초청돼서 온 그 이야기를 전해줬는데 제가 그때 10대부터 30대까지 덕질하면서 느꼈던 현타에 대한 답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현타가 뭐였냐면 나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지? 내가 언제까지 맨날 릴스 보고 그러니까요. 사건 보고 나는 30대 되면 이제 그만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전혀 그만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더 좋잖아. 그러니까 10대 때 입장에서는 어른 되면 더 이상 막 아이돌 안 좋아하겠지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깨달은 게 난 30대인데도 지금 애들이 나보다 막 10살씩 어리지, 이상씩 어린데도 내가 이러고 있네? 약간 현타가 왔는데 생각을 해본 게 그 할아버지를 보고 느낀 게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40, 50대까지는 분명히 고난이 있을 거예요. 주위에서 주책이다. 맞아. 이렇게 후려쳐지는 기간이 있을 텐데 그래서 몰래 하고 막. 그쵸. 그 기간을 내가 이기고 60대가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덕질하는 게 다시 멋져지는 세상이 온다.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면서 꾸준히 이게 꼭 케이팝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덕질하고 그 마음을 표현하는 그게 잉여 에너지잖아요. 덕질을 한다는 그리고 게. 사랑을 주는 게 진짜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에너지와 사랑이 넘치는 할머니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 좀 더 좀 일반적인 표현으로 표현을 하자면 철이 없고 에너지가 넘치는 할머니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말티즈 같은 이게 할아버지. 체력도 좋아야 되고 재력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돼서 굉장히 럭셔리한 어려운 할머니거든요. 일입니다. 그리고 네. 감성이 그 시대와 맞아야 돼요. 맞아요. 멋져 보여야 되는 트렌디해야 거잖아요. 되고. 근데 저는 10대 때 막 고등학생 때부터 친한 그 친구들끼리 우리 할머니 되면 쿨할모를 결성하자. 쿨한 할머니 모임을 결성하자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 그 친구들이랑 다행히 아직까지도 친한데 그 쿨할모 자격 조건이 좀 몇 개 있어요. 그 남편이 세상을 남편이 그치.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혼자가 되면 돌봐줄 가입할 사람이 수 있어요. 없다. 맞아요. 가입할 수 있고 그리고 운전을 잘해야 된다. 여행을 즐기고 남들이 뭐라 하든 좋아하는 것이 있어야 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주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인프피 조건이 이게 조건인데 저 다 해당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아직 남편이 안 떠나. 그쵸 이제 저도 그 조건이 이제 그래서 그 조건이 되면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 있다가 쿨한 할머니 모임으로 인생 마지막 어떤 그 집단을 만들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이 책플릭스 비슷한 걸 그때까지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약간 그런 잉여 에너지가 많은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이옥선 작가님이라고 김하나 작가의 어머니이신 이옥선 작가가 올해 낸 즐거운 어른이라는 책이 올해 출판계에서 엄청 화제였어요. 사실 어떤 어른이라서 오늘 저희가 특집 방송이 아니었으면 제가 아마 소개했을 책인데 그 즐거운 어른 쓰신 이옥선 작가님이 딱 쿨할모입니다. 회장님이시네요. 우리 쿨할모의 대모님으로 네, 모셔야겠다. 쿨할모님. 남편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열리신 세계. 이게 누구를 내가 돌봐야 되는 가족이 있으면은 쿨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참고로 뭐 바람이 아니고요. 평균 수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치, 보통 그치. 그렇게 많이 되니까. 그쵸. 남편 살해범은 아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렇게 짜장면 먹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지. 네, 그리고 임지연 덕질도 씨 사실 얘기입니다. 네. 40대 50대 고비라고 했지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저 이제 음악 방송 하잖아요. 세븐틴 지난번 최근에 신보 나왔을 때 콘서트 했단 말이에요. 그때 무슨 사연이 왔는지 알아? 자기가 50평생에 처음으로 세븐틴 콘서트를 가는데 같이 세븐틴 덕질하는 딸내미는 예매에 실패했대. 나 혼자 갔다 온대. 혼자라도. 딸한테 그걸 안 주고. 신청곡 마에스트로 들어드리겠습니다. 멋있으시다. 그래서 멋있다 하면서 괜찮습니다. 이제 문화가 점점 바뀔 거니까. 딸이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근데 본인이랑 되게 비슷한 게 저는 심심하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할아버지. 그쵸? 그러니까 쳇바퀴 같은 일상이 아니라 좀 재미를 찾아다닐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저도 요즘 느끼는데 예전에 비해서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해요. 변화를 싫어하게 되거든.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맞아. 뭐 맨날 일정표 쫙 나왔으면 좋겠고 뭐 바꾸면 싫어하고 그렇게 꼰대가 된다. 그쵸. 그렇게 된다니까. 왜냐면 그게 편하니까 사람들이. 근데 저는 원래 루틴형 인간이고 생활의 변화를 싫어한다는 점에서 되게 문화적으로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뭔가 끊임없이 나를 성장시키는 새로운 자극을 찾아다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아마 인생이 조금 더 다이나믹하지 않을까? 세븐틴 덕질. 그거 뭐 콘서트 가볼 수 있지. 만나겠어요. 갈 수도 있고 세븐틴이 그때까지 활동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왜 그런 사람이 되고 싶냐면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계속 관계를 맺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건 되게 필요한 거지. 맞아. 그렇게 됩니다. 네. 저도 이 질문을 스스로한테도 해봤는데 저는 돈을 잘 쓰는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오, 네. 친해지네요. 그게 왜 그랬냐면 제가 자기한테 쓰는 게 잘 쓰는 걸까?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랑 되게 오래 자랐거든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항상 하시던 말이 있어요.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근데 이게 정말 지금 쓰는 사람 되고 싶다는 얘기잖아. 아니 할머니의 삶이 너무 안타까웠던 게 저희 할머니는 계속 이제 돈만 모으다 가시는데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해. 그 삶을 그렇게 그 시대를 살아오시기도 했지만 아니 돈이 있는데 맞아. 외식하는 것도 정말 싫어하고 옛날 어르신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그리고 이제 손주 손녀 너무 예쁜데 그거를 어떤 선물을 통해 표현하는 방법도 잘 몰라. 하지만 정말 큰 일이 있을 때 있잖아요. 뭐 친척 누가 뭐가 망했다. 아니면 정말 어떤 빚이 생겼다. 그러면 그 돈을 이제 할머니가 다 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플렉스는 있지만 저는 평소에 할머니가 하고 싶은 거 아니면 그렇지. 우리와 함께 어딘가 놀러 가고 싶을 때 그럴 때 돈을 썼으면 어땠을까? 자기를 위해서. 본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근데 그게 전 되게 그거 되게 중요하죠.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런 돈을 쓰는 게 어쩌면 사랑 표현의 하나일 수도 있는데 괜히 그걸로 너무 안타깝게 쓰지도 못하고 맞아, 돌아가셨다라는 생각을 엄청 많이 마음이 해서 안 좋죠. 그래서 저는 나라면 내가 할머니가 된다면 일단 복날에 삼계탕을 사는 할머니라든지 아니면 주일에 간식을 쏘는 권사님. 와, 뭐 우리 권사님. 쿨할모에 가입하시겠습니까? 친하게 지내야겠다. 지금 스카우트. 네. 아직 조건이 안 돼서.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 나중에. 미래 멤버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뭐 가족 행사가 있으면은 소고기를 사가는 할머니라든지 그런 식으로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돈을 쓸 줄 알고 그게 내 마음에 되게 즐겁고 그렇죠. 이런 할머니가 됐으면 좋겠다를 위해서 이제 노후 준비를 하려면 돈을 또 벌어야 모아야겠네. 돼. 맞아. 과거에 나를 착취하여 미래에 맞아. 나게 행복해진다. 맞아. 약간 비슷한 건데 저는 막 빼빼로데이 이럴 때 빼빼로 사주는 어른이 있잖아요. 맞아. 보통 그게 되게 그런 좋아요. 거 막 야 뭐 그거 다 제과 없게 뭐 그거 상술이고. 막 상술이고 몸에도 좋지 않은 거 뭐하러 그렇지. 사 먹냐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접니다. 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진짜 어떤 선생님들은 피아노 학원 가면은 그런 거 나눠주죠. 하나씩 아이, 주잖아요. 무조건 나눠줘야지. 근데 나는 그런 게 멋있고 좋더라고요. 그게 막 돈이 많이 드는 건 맞아, 아닌데 맞아. 표현이잖아요. 아니 참고로 제가 빼빼로 봤을 때 그런 얘기하고 다닌다는 게 아니라 저는 굳이 약간 챙기지 인성- 않는 이유가 그거다. 인성 누가 이슈? 주면 감사히 받죠. 인성 문제 있어요.
제가 뭐 아이들을 만나는 시기고 있었는 전 사범대생이었으니까 그땐 당연히 챙기고 했었지. 우리도 좀 챙겨요. 어른인 척하고 살았습니다. 그때. 빼빼로 사 먹어요. 끝나고 네. 배고프다. 우리가 어쨌든 어떤 노인이 되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나누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은 어른이 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문장이 나와요. 어린이는 어른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산다는 게 어떤 건지 배운다.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배운다. 내게는 그런 모습이 어린이가 어른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어른에게 기대어 있는 장면으로 보인다. 나는 어른이니까 어린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옳다. 내가 먼저 좋은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른 어른 뒤에 숨지 말고 그분들한테 기대어서. 제가 이 문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누가 누구한테 속해 있고 뭐 어린이가 어른에 속해 있고 보통의 어른이 좋은 어른에 속해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되게 나란히 서 있는데 힘들면 살짝살짝 그냥 기대면서 같이 살아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이 문장을 보면서 했거든요. 영화 어바웃 타임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인생은 모두가 함께하는 여행이다. 그러니까 2024년의 어린이와 30대의 지금의 나, 그리고 지금 할머니와 할아버지 시대를 보내는 모두가 함께하고 있는 이 여행에서 서로 보고 배우면서 기대어 살아가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닐까. 그 과정이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좋은 어른으로 성장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챕터를 보면서. 왜 사람 인자는 그렇게 쓰는가? 서로 기대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생각했어야 됐네요. 그 한마디면 되는 걸 지금 길게 풀었네요. 라디오 오프닝 같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은 이 여행에서 어떤 어른으로 함께하고 싶은지 좀 나눠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좀 훈훈한 분위기에서 제가 급진적인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거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는 줄 알아요? 어른, 어린이, 청소년이란 개념은 다 허상이다. 근데 그거 맞아. 중요하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냥 어떤 역할을 계속 배워오고 연기하는 다 어린이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 책에도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몇 살까지 어린이이고 몇 살부터 어른일까?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는 18살까지를 어린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죠.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통상적으로 초등학생까지를 어린이라고 하고 하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스윗 16이래 가지고 이제 만 16살이 되면 그때는 이제 약간 성인으로 운전면허도 쳐주는 살 수 있잖아. 그렇죠. 운전면허도 얘들은 고등학생이 운전하는 나라야. 그런 게 되고 또 티네이저라는 기준에서 보면 13, 14, 15, 16 그쵸. 그 teen이 붙는 데까지 생각해 보면 또 다르고 중학생이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중학교 딱 입학한다고 해서 뿅, 난 이제 어린이가 아니다라고 인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성인이 돼서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난 어른이다라고 또 인지하지도 않고 그럼 내가 어른으로 스스로를 정체화하는 시기가 언제일까를 생각했을 때 그 시기는 어떤 뭐 사회에서 규정해주는 어떤 시기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냥 순간 일상 속의 어떤 순간으로 맞아요.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증 나왔을 때 이런 거 따지지 말자는 거지. 그럼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 와, 나 어른이네? 라고 느꼈는지를 잘 들여다보면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른의 정의를 알게 되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느낀 내가 와, 씨, 나 어른이네. 이렇게 느꼈던 순간은 친구랑 저녁 약속을 잡는데 친구가 메뉴 2개를 후보로 줬어요. 마라샹궈랑 생선구이가 있어 라고 말했는데 제가 생선구이를 택했을 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지한테 이 질문 물어봤을 때 이제 더 이상 차 위에 쌓인 눈을 만지지 않을 때라고 했는데 좀 비슷하게 야, 눈 오면 걱정부터 돼. 그러니까요. 펑펑 내리는 눈을 보고 신나기보다는 내일의 출근길을 걱정하게 될 때 그리고 저녁 먹고 그 친구랑 저녁을 먹고 한 8시 정도가 됐는데 그럼 우리 근처에서 뭐 한강 어디 가서 뭐 마시고 갈까? 아니 그냥 집에 가서 쉴래? 라고 했을 때 제가 와, 나 진짜 어른이구나 라고 느낀 거예요. 기력이 부족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노화한 거잖아. 근데 그래서 이런 순간들을 제가 뭐라고 정의했냐면 내가 더 이상 재미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할 때 더 이상 재미를 추구하지 않고 도파민보단 그렇죠. 재미를 추구하면 어린이고 편안함과 안정을 추구하면 어른이다라고 제 스스로 정의를 내려봤어요. 그래서 그 무도실무관 얘기할 때도 저는 원래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내가 노잼을 선택하는 순간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냥 오로지 재밌겠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과감한 행동. 예를 들면 갑자기 혼자 미국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집에 가는 길에 제가 이 얘기하면 다들 경악하는데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다가
모르는 버스를 타요. 저는 이런 행동을 되게 좋아해요. 그냥 매일 보는 버스인데 나는 한 번도 이 버스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네. 이러고 그냥 타고 모르는 동네에 막 마포 어디에 막 내려서 거기서부터 그냥 집까지 막 2시간 동안 걸어가요. 언제 한 일이에요 그게? 한 달 전? 진짜? 네. 여전히 재미를 추구하네요. 그러니까 원래 어. 그런 사람이었는데 근데 제가 그냥 재미를 포기하고 노잼을 선택하게 될 때 와 이게 어른이구나를 딱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약간 근데 그게 뭔가 이거를 또 다시 풀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는 뭔가 지키려고 하는 게 더 많아진 것 맞아요. 같아요. 저 그 얘기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체력을 지키고 싶고 에너지를 지키고 싶고 그리고 내일을 생각하지. 그렇죠. 오늘만 그리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 재미만을 이유로 했던 일들 중에 좋은 일들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막 예를 들면 그냥 다 친구 소개받고 막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뭔가 힘들었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게 싫어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만들어 놓은 패턴과 일상을 좀 지키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진 게 보수적이 되어가는구만. 맞아요. 아까 그래서 되게 공감이 됐는데 그런 이제 그게 이제 어른이 된 순간 제가 느낀 순간이었는데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 때였나? 최근에 내 스스로 이제 내가 어른이다라고 생각한 순간 언제 있으셨어요? 저는 사과 먹으면서 운전할 때. 나 멋진 언니야. 이게 멋있다. 저희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엄마의 모습이거든요. 저희 엄마가 항상 운전을 하면은 사과를 깎고 과일을 워낙 좋아하시고 그래서 차에서 과일을 먹으면서 맨날 운전을 하셔. 하고 뭐 락앤락 같은 데 담아놓고. 그러면서 저한테 항상 했던 말이 운전을 해야 돼. 운전 중요하긴 해. 운전을 할 줄 알아야 중요하지. 돼. 왜냐면 나는 운전하는 게 가장 즐겁고 드라이브하는 기분이고 어디든 갈 수 있잖아. 거기에 대한 해방감이 엄청 컸나 봐요. 근데 나중에 와서 제가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저도 모르게 이제 사과를 갖고 이거 무섭다니까. 진짜 애들이 무섭다. 진짜 무서워. 무섭다. 진짜 이거 보고 배웠나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먹으면서 딱 이거 엄마잖아 이런 생각을 스스로 느끼면서 그때 제가 이케아를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엄마나 아빠가 나를 차를 태워서 어딘가 데려가 주지 그렇죠. 않는 이상 멀리까지는 갈 수 없는 존재였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아침을 꼭 밥을 먹으라는 사람이 없고 내가 먹고 싶은 사과를 먹어도 되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갈 수 있을 때 이게 어른의 자유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원하면 운전해서 해남에서 저녁 먹을 수 있는 거잖아. 하지만 기름값도 내가 내야 되고. 그 책임이 있는 거야. 그건 당연한 가다가 거고. 사과 먹다가 잘못 보고 사고 내면 그 책임은 또 그게 이제 당연한 거죠. 오로지 내가 줘야 되는 거죠. 재밌네. 저 사실 다른 걸 써왔는데 아까 보니까 처음에 그 설명 시작할 때 언제가 어른이 된 걸까 기준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 질문이 한참 전에 대학원에서 수업하다가 갑자기 교수님이 물어봤어요. 왜냐면 그 수업이 성인학습론이었거든. 제가 전공이 이제 성인교육이어가지고 성인들이 어떻게 학습하고 배우냐여서 언제부터 성인인데 성인학습 뭐가 다른데?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그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정말 그때도 또라이였다는 생각이 드는 게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을 때. 내가 그걸 대학원생이 석사과정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날 쳐다보니까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을 때 같은데요? 이 책에서 그렇게 말해요. 잘한다면 어린이고 늙는다면 어른이. 그게 불현듯 네. 정말 불현듯 스쳤어.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거 고민했던 답이 있는데 이게 아이유 3단 고음처럼 3단계가 있다. 생각이 든 게 1단계는 경제적으로 독립했을 때인 것 같고 누구나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의사결정할 수 있다. 두 번째가 저는 조금 최근 몇 년에 있었던 일인데 부모님이 나에게 의지할 때. 그러니까 나는 예전에는 아까 말했듯이 부모님이 나를 어디 데려다 줘야 되고 뭘 해줘야 되고 아니면 돈도 사실 부모님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고 했는데 내가 그냥 독립한 걸 떠나서 내가 돈을 빌려드리거나 모시고 다니거나 이런 경우가 될 때. 맞아. 그리고 세 번째 요즘 느끼는 건데 인생에서 나만의 선택 기준이 생겼을 때 이건 뭐냐면은 결혼이나 뭐 인생 설계 기준이나 취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보다 나이 많고 소위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요 우리는. 그런 거 많이 듣는데 그게 별로 나한테 중요하지가 않은 거야. 무시할 수 있게 됐어. 맞아. 어느 순간 스루하게 돼요.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취향이구나. 나는 그냥 내 맘대로 살래.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내가 내 맘대로 살았는데 별로 불행하지 않고 그걸 살아봤기 때문에 어른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게 되게 요즘 약간 저의 고민이기도 해요. 이렇게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닌가? 굳이 남들처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파트를 서울에 사야 될까? 굳이 그걸 인생의 목표로 삼거나 막 제가 이제 경제 방송도 하나 하고 있는데 막 돈 벌어라 투자해라는 얘기 겁나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안 해요. 경제 방송 하는데 왜 안 하냐면
나 하루 종일 그거 들여다볼 것 같거든. 아.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하는 순간 나는 주식이랑 코인 그 시세만 보는 사람이 되는 거야. 제가 최근에 그래서 코인 다 팔았습니다. 페인 될 것 같아서. 어른이네. 그러니까 나에 대해 잘 알게 될 때. 그게 저는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나에 대해 잘 알게 될 때. 와, 그게 재밌다. 약간 내가 어떻게 더 변할지 모른다가 아니라 근데- 나는 적당히 이런 사람이 됐구나. 이제 더 이상 그 판단이 바뀌지 않는 거야. 꼰대 꼰대. 아니, 나에 대해 남들에 대해서가 아니라 어떤 인생의 그 충격이나 외부적 변화가 와도 대충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나는 이런 중심이 사람이구나. 중심이 딱 잡힌 거네요. 그래서 인사이드 귀가 아웃으로. 팔랑되지 않는다. 라는 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 우리가 뭐 20, 30대는 고민이 되잖아요 사실. 그쵸. 사춘기가 이제 40대도 사춘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20대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거의 매일 단위로 저는 추구미가 바뀌었어요. 그때 멋있어 보이는 언니들에 따라서 그래서 막 안 어울리게 막 어떤 컨셉 잡아가지고 막 오늘은 꽈탑 컨셉 막 이런 거 있죠. 뭐 매일매일 도서관 가는 컨셉. 컨셉을 정하면 그렇게 되는 건 근데 맞아요. 그게 잘 안 돼요. 이제 도달 가능미는 너무 낮아가지고 근데 그렇게 여러 추구미를 하다가 이제 30대에는 좀 편안한 그거에 정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뭔가 이제 인생이 예측 가능해질 때 오. 그러니까 뭔가 소름 돋았어. 진로가 바뀐다는 게 아니라 약간 예측 가능해질 때 내 삶의 경로가 되게 소름 돋은 게 제 마지막 오늘 제가 써온 거에 예측 가능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어른이다라고 써놨어요. 리스크 엣지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거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들 비슷한 말이네요. 저희가 다 30대라는 걸 감안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40대 어른분들이 이게- 어떻게 들으실지. 이게 진짜 어르신들이 들으면 정말 웃길 수도 있어요. 그쵸. 야 수박 한 통이나 다 먹어야 될 수도 있어. 야, 뭐가 중요해 인생. 맞아요. 오늘 뭐 볼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취향 추천 팟캐스트 책플릭스. 지금까지 김소영 작가의 책 어떤 어른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클로징 어떻게 해볼까요? 자, 오늘 저희 방송 오늘 1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아침부터 왜 책플릭스 안 올라오나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심지어 어제 저희 유튜브에 댓글도 하나 달렸어요. 내일은 무슨 방송이 올라올까 두근댄다고 아침에. 어떡해. 그래서 제가 댓글 달았습니다. 금요일은 조금 늦게 올라간다 저녁에. 저희가 오늘 가을 특집 마지막 방송입니다. 학교종이 땡땡땡 마무리하게 됐는데 뭐 가을이 끝났잖아요.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돼요. 겨울이에요. 진짜 솔직히 추워요. 조금 말이 안 되긴 해 날씨가. 그쵸. 근데 다음 주부터는 겨울이 진짜 겨울 날씨가 됩니다. 영하로 아니요, 제 내려가니까. 기준은 이미 충분히 겨울이에요? 겨울입니다. 네. 겨울이 돼버렸어요. 캐롤이 나와요. 캐롤이 나와요. 캐롤이 캐롤 틀으래. 나오고 더 이상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아침에 못 마시겠어요. 맞아.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될 것이고 뭐 겨울 특집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다시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그동안 청취자분들이 남겨주신 댓글부터 좀 저희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베니 덕후님께서 우리 가을 특집 첫 방송이었던 김혜란 작가의 이중 하나는 거짓말 편에 달아주신 댓글인데요. 주말 아침 오디오 클립을 열었더니 책플릭스 새 에피소드가 와우 해주셔서 감사해요. 참고로 저는 책플릭스 시작부터 쭉 들어왔던 고인물 청취자예요. 뭐 그렇다고요. 크크. 정말 아이디를 알고 있습니다. 저희 당연히 알 수밖에 없죠. 고인물 청취자분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안 올라왔는데 구독을 끊지 않았어. 그러니까요. 일단 오디오 클립으로 아직도 듣고 계신다는 것부터 자체가 네. 고인물 청취자시라는 증거입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저희가 초창기에 제일 잘 된 그 플랫폼이 오디오 클립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랬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네. 또 같은 방송에 유튜브에 향기 덕후님이 댓글 달아주셨어요. 책플릭스에서 이 책 다룬다는 소식 듣고 바로 책 구해서 후루룩 읽고요. 방송 들으면서 책장 덮자마자 그 감정 오롯이 간직한 채 같이 공유했습니다. 방구석 독서 모임이랄까? 혼자 막 말하면서 4인 체제 유지하며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귀여워. 3명이 방송을 하는데 본인까지 포함해서 본인 거 포함해서 한번 4인이라는 오세요. 뜻이죠. 이거 요새 약간 유행어인 거 아시죠? 막 선재와 소리 그리고 나 셋의 연애 이런 그러니까 그런 게 유행이에요. 요즘. 덕질한 할머니 지망생.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희 방송 들으면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시거나 뭐 진짜로 말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왜요? 진짜로 혼자 말할 말할 수도 있죠. 방송 들으면서 막 말을 해 혼잣말을? 전 해요. 난 할 때 아. 있는데. 네. 죄송합니다. 다양성, 다양한 사회.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주시면은 저희 방송을 더 즐기실 수 있다. 이왕이면은 유튜브에 이렇게 타임 코드 남기시고 그때 혼잣말 하셨던 거 이렇게 적어주시면 댓글로 더 그렇게 좋아요. 남기신 분들 가끔 네. 계십니다. 너무 좋아요. 저희가 다 일일이 답글은 못 달아드리지만 다 보곤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역시 첫 방송 댓글이 가장 많아요. 팟빵에도 같은 에피소드에 하나찌님이 드디어 돌아오셨네요.
이 김혜란 작가의 이중 하나는 거짓말 읽어보려고 저장해두고 미뤄놨었는데 빨리 읽어봐야겠어요. 왜? 책플릭스에서 소개해주시면 더 재밌어 보이는 걸까요? 오. 이건 인정입니다. 솔직히. 중요하죠. 저도 영업 당해서 읽어봤을 때 약간 실망했을 때도 있거든요. 가끔 있죠, 가끔. 뭐 땡땡 삼각형 뭐 이런 거. 아니 근데 이게 비슷한 댓글이 유튜브 히라보 시간 에피소드에도 있어요. 무려 한강 작가의 대작입니다. 랩코니님, 영업을 강하게 당해서 읽게 된 히라보 시간 앉은 자리에서 단숨에 독파하게 됐어요. 아름다운 책이더라고요. 아름답다고 했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책플릭스 영업이 더 몰입감 있고 재밌었지만 저희가 역시. 이런 방송입니다. 저 이 댓글 너무 뿌듯했어요. 네, 저희가 사실 소개가 더 재밌을 때가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취향이 다를 수 있잖아. 실제로 작품을 읽고 나는 감동에 소개했는데 그럼요. 그쵸. 다른 사람은 다르게 느낄 수 있지만 우리 방송은 어쨌든 취향이 맞으니까 듣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 댓글이 뿌듯했던 이유는 저는 가끔 저희 방송을 제가 들으면서도 몰입이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막 이 소리 했다 저 소리 해서 제가 속으로 나는 대체 저 맥락에서 저 얘기를 갑자기 왜 하는 거야? 그럴 때 아. 있죠. 네, 스스로 이럴 때가 반성할 때가 있거든요. 있어요. 너무 심할 때는 제가 다 편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편집 많이 필터를 해. 한번 걸러내거라는 거. 그래서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람 인자 그게 서로 기대고 있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가을 특집 방송 컨셉이 잊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학교 과목 컨셉이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다시는 이런 컨셉 안 하겠습니다. 우리 추구미에 도달하지 못했다. 네. 어쨌든 이런 컨셉에 맞는 댓글도 여러분이 달아주셔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 팟빵에 기타 치는 병아리님이 오지가 호러비츠를 위하여 이 영화를 소개했었거든요. 그 에피소드 들으시고 이번 편도 잘 들었어요. 소개해주신 영화 예전에 본 것 같은데 다시 보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과학 과목으로 히든 피겨스 추천합니다. 그렇죠. 이거 저희 후보에 있었죠. 네. 많이들 보신 것 같아가지고 이제 굳이 소개하진 않았지만 혹시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히든 피겨스 아주 재밌는 그 영화입니다. 컨셉을 잘 이해하고 이런 댓글까지 달아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포기한 컨셉을. 하지만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인 이유를 아십니까? 어떤 어른으로 끝나는 겁니다. 학교 특집이 졸업이에요? 졸업입니다. 지금 알았네. 이제 어른이 소름 됐어요. 돋았어. 소름. 당연히 지금 만든 얘기니까 지금 알았어요. 소름 돋았어. 아, 네. 순발력으로 만들어가는 근데 방송. 이번 특집을 마무리하기에 딱 좋은 책이긴 책이었죠. 합니다. 네. 저는 이 댓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어요. 유튜브에 4TV님께서 TV를 위하여 님께서 그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회사에서 같이 일하다가 친해지고 좋은 사이를 유지하며 내가 재밌어하는 걸 공유하는 사이라는 직장 내 동료 간 바람직한 관계의 좋은 예. 나는 왜 회사에 이런 동료가 한 명도 없었을까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서 한번 끊으면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요? 그런 거 있죠. 왜 물고기는 자기가 물속에 있는지 모른다고. 내가 이런 관계 속에 있었구나. 우리 이런 거야? 말해주니까 그러네.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thank God 진짜 감사했어요. 네. 연기력이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닌데 저 진짜 감사해요. 진짜. 농담입니다. 저희 실제로 뭐 가시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최소한. 그렇죠. 자꾸 변명하면 더 이상해지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규정을 지어주시니 괜히 좋네요. 이런 관계 속에 진짜 말하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 근데 저는 책플릭스를 제 주변 친구들이 이 사람들이랑 어떤 정도로 친하냐라고 실제로? 물어볼 때 느슨하게 친하다. 딱 그 표현을 정도죠. 하거든요. 직장 동료니까. 그게 딱 좋은 거 같아요. 진짜. 그래서 여기서도 직장 내 동료 간 바람직한 관계에 좋은 예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나의 취향을 직장 동료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완전요.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네. 그리고 막 다 같이 책 읽고 막 이렇게 하니까 참 좋아요. 좋죠. 네, 여기까지. 그러고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추가로 방송 듣다 보면 이렇게 재밌는데 왜 대박이 안 나지? 이것도 미스터리라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라고 덧붙여 주셨어요. 네. 꼭 약간 이런 류의 표현은 이게 칭찬인지 뭔지 약간 긴가민가 하지만 칭찬으로 칭찬이죠. 듣겠습니다. 네, 칭찬입니다. 언젠가 날지도 몰라요, 대박. 근데 우리가 좀 세상에 비해서 좀 앞서 있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못 알아주는 거지. 앞서는 걸 추구하는 그 당대에 인정받지 못했던 위대한 예술가들이 얼마나 그럼 많았는지. 우리 죽어야 되나요? 일단 남편부터 죽고 시작해야 돼.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뭐라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또 이게 나눌 때 좋은 거거든요. 저희가 저희끼리만 하고 사실 책 모임하고 끝내도 재밌긴 하겠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가닿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만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를 우리가 지금 내년 되면 6년째인데 와, 오래 하고 있네요. 아니 근데 과장이 아니고 이런 댓글 하나가
천금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달아주시면 댓글 때문에 사실 진짜요. 방송 계속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감사해요. 그 외에도 달아주신 분들이 있어서 소희망고님, 고담준로님, 루비라라님, 디마데님, 진피르님, 엣지러너님, 콩피아님, 너없이 걸었다님, 코모스님 등등의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분은 장문님의 댓글입니다. 유튜브에. 네, 장문님이 오늘은 뭐가 올라올까 하고 기대하며 유튜브를 클릭했습니다. 오늘도 제 출근 시간을 즐겁게 해주는 책플릭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장모님께서 단문에 댓글 남겨주셨네요. 오, 단문 네. 50원, 잘, 장문 100원. 욕할 뻔했어요.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출근 시간을 즐겁게 해드렸던 건데 후회하겠다. 그쵸. 네, 이제 우리가 없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계획이 필요하죠. 저희가 이제 계절마다 한 번씩 어쨌든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가을이 짧다 했지만 이번에 좀 그래도 길지 않았나 싶어요. 상대적으로. 좀 이상할 정도로 길었죠. 그쵸. 따뜻했죠. 네. 11월 하순인데 지금 낮에 뭐 10몇 도 후반까지 가기도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겨울이니까 이제 겨울 특집을 어떻게 꾸며볼까 생각을 해야 되지만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왜냐면 저번에 계획 겁나 세워가지고 학교 특집을 했는데 이거 작품 정리가 너무 힘들다. 맞아요. 맞아요. 컨셉을 맞추려니까. 한 하루 정도 좀 쉬고 다시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남긴 댓글들을 보면서 정해보려고 합니다. 이 팟캐스트를 왜 들으시나요? 뭐가 좋아서 들으시나요? 오. 이걸 좀 알려주시면은, 왜냐면 이렇게 후오티비님도 이런 댓글 남겨주셨지만 뭔가 이런 케미가 부러우실 수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좋아서 저희 방송을 굳이 들으실 수도 있는데 책플릭스를 왜 들어? 맞아요. 라고 저도 했을 때 제가 막 지적 허영 시리즈 했을 어. 때 혹시 이런 좀 그럴듯해 보이는 멋있는 작품들을 소개받기 위한 니즈가 있는지 아니면 진짜 찐 재밌는 막 넷플릭스에 지금 올라와 있는 것들을 보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그냥 심심해서 수다 떠는 걸 듣고 싶으신 그치. 건지 요런 게 좀 궁금하긴 뭐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편하게 팟캐스트 이거 왜 들으시는지 조금 남겨주시면 참고가 될 수도 있고 안 남겨주셔도 뭐 알아서 저희가 돌아옵니다. 준비해서 돌아올 텐데 남겨주시면 더 재밌을 수 있다. 저희 겨울에 돌아오긴 하는 거죠, 그러면? 안 할 거야? 그냥 네. 그 정도는 말씀을 드려야 겨울이 아, 가기 전에 오겠습니다. 당연히 네. 겨울에 겨울이 해야죠. 가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뭐 어떤 게 재밌다, 어떤 게 좋다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월동 준비 저희도 충분히 할 테니까 다들 충분히 하시고요. 다시 만나길 조심하세요. 바라겠습니다. 환절기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희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또 만나요. 또 만나요.